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 즉 고대 이집트에서 국가의 군주이자 신격화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집트 사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 종교, 사회, 경제 이 모든 측면에서 파라오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대 이집트 세계를 그 자체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자체로 지켜나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회적인,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책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사실 파라오들의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고대 이집트어 페르아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르는 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아는 거대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죠.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아는 해석을 하자면 위대한 집, 커다란 집 이런 뜻인데 왕궁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지칭하던 표현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자, 파라오는 가장 먼저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집트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삶,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이를테면 파라오는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나일강의 수위가 아주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게끔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그 나일강 자체를 관리해야만 했죠. 자, 그렇지만 가끔가다 나일강의 범람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기근이 들 때도 있긴 했습니다. 이럴 때는 파라오는 왕실의 곡물 창고를 개방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또 아주 적절한 법령을 제때 공포하고 또 그 법령이 아주 공평하게 적용되어서 이집트 사회 내에서 공공의 선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자, 파라오에게는 당연히 종교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사실상 최고 신관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파라오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아주 필수적인 중재자였습니다. 자, 파라오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제사와 의례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물론 실제의 제사와 의례를 행하는 것은 대부분 신관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파라오가 직접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주체로서 간주되었습니다. 신관들은 그저 파라오가 해야 할 일을 물리적으로 대신할 뿐이었어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경우에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다 파라오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제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제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제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좌측 상단부터 우측으로 읽어나갑니다. 호텝 디 네수트 우시 네브 제두 네체르 아 네브 아베두 디에프 페레트 페루 테 행쾌트 카 아페트 세쉬 메레케트 켓 네부트 네페르트 우아트 앙케트 네체르 임 엔카 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보면 왕께서 드리는 제물 오시리스에게 제두의 주인 위대한 신 아베두의 주인, 뒤에 오는 제두의 주인 위대한 신 아베두의 주인이라고 하는 요 명칭들은 우시르, 즉 오시리스 신이 갖고 있는 일종의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은 그가 제물을 드린다, 음성봉헌을 드립니다. 음성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도 주문을 외우면 사실상 제사가 드려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뒤에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처음에 빵이 있어요. 빵입니다. 행쾌트, 맥주예요. 카, 소머리죠. 소고기입니다. 아페드, 새머리예요. 조류고기입니다. 세쉬, 요거는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아주 귀한 돌입니다. 설화석고라도 하죠. 그리고 메네케트, 요 린넨입니다. 아마포죠. 그리고 모든 순수한 물건, 모든 아름다운 물건, 그 물건들의 의지에서 신이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뒤에는 그 영혼의 주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제문에 따르면 이 제사는 모두 다 사실상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리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것은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직접 음식을 싸서 무덤에 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는 실제로는 파라오만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게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파라오가 신에게 드리고 그 제물을 받은 신이 죽은 자들에게 그 제물을 나눠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드려지는 제사에서도 파라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파라오에게는 군사적인 역할도 부과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었죠. 많은 파라오들이 이집트 역사 속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았고, 또 때로는 이권을 위해서 해외로 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 가운데 이런 군사적인 실천 속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었던 파라오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평생에 걸쳐서 대략 한 20차례 정도 되는 해외 원정을 직접 나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역할과 임무는 고왕국 시대에 쓰여진 피라미드 텍스트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트를 세우고 이세페트를 물리쳐라. 이제 마하트랑 이세페트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마하트는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이세페트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무질서, 부도덕, 정의롭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조화와 질서를 지키고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파라오에게는 태초부터 이집트 땅에 적용되어 있었던 완벽한 우주적인 질서, 즉 마하트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히 절대 권력자였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회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떠안은 일종의 공무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파라오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5개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출생명, 주기명, 호루스 이름,
황금 호루스 이름, 그리고 두 여주인 이름이 다 포함됩니다. 파라오들 가운데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아멘호테프는 1세부터 4세까지, 투트모스도 1세부터 또 4세까지, 람세스는 무려 11세까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실 이들은 모두 다 같은 출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람세스, 투트모스, 아멘호테프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다 출생명이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 4개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출생명 이외의 이름들을 가지고 람세스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생명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이름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라오의 이름은 전부 다 출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출생명 앞에는 사라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지는데, 이 사라는 아들, 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집트의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라라고 하는 칭호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출생명은 타원형의 틀에 쓰여지는데, 그 타원형의 틀을 카르투시라고 합니다. 자, 즉위명의 경우에는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면서 갖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즉위명 앞에는 네스투비티, 즉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 혹은 네부타위, 두 땅의 주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즉위명 역시 출생명과 마찬가지로 카르투시 안에 쓰여지게 되죠. 두 여주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상하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상이집트의 수호 여신 네크베트, 그리고 하이집트의 수호 여신 와제트를 나타내는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글자를 네부티라고 읽는데 두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루스 이름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파라오 이름입니다. 심지어 이 이름은 이집트가 통일되기 전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왕조 시대의 파라오 대부분은 이 호루스의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자, 호루스의 이름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세레크라고 불리는 직사각형 틀 안에 쓰여집니다. 자, 이 직사각형 틀의 아래쪽에는 요철 문양이 들어가는데, 이 문양은 왕실과 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죠. 그리고 그 요철문 바로 위쪽에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또 직사각형 이 틀의 바깥쪽 상단에는 대체로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매가 딱 한 마리 그려지게 되는데, 이 매는 역사상 딱 한 차례만 사라집니다. 제2왕조 시대의 페르 입센 시대 때에는 호루스 신을 상징하는 매가 아니라 호루스 신의 라이벌이죠, 세트 신을 상징하는 4발 달린 동물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페르 입센 치세 동안에는 세트를 섬기는 집단이 호루스를 섬기는 집단을 압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호루스와 세트의 다툼이라는 신화적인 서술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황금 호루스 이름은 일반적으로 금을 뜻하는 글자 위나 옆에 호루스의 매가 앉아있는 이미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세트에 대한 호루스의 승리를, 금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승리를 상징한다는 설이 그래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파라오의 이름이 금처럼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하죠. 이 글자들은 모두 다 람세스 2세의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람세스 2세의 황금 호루스 이름을 제외하고 4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좌측부터 이 이름은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호루스가 한 마리 그려져 있죠.
호루스 이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람세스 2세의 호루스 이름은 카나크트 메리 마트입니다. 힘센 황소 마트 여신의 사랑을 받는, 이제 마트 여신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머리 수리와 코브라가 이렇게 바구니 모양 글자 위에 앉아 있는 글자들이 두 개가 연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부티죠. 여기서부터 두 여주인의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람세스 2세의 두 여주인의 이름은 메크케메트, 검은 땅을 지키고, 검은 땅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우아프 카수트, 우아프는 물리치다, 짓밟다, 파괴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짓밟다, 외국을 물리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리고 시작되는 이름이 바로 람세스 2세의 주기명입니다. 주기명의 앞쪽에는 말씀드렸던 네수트 비티가 쓰여져 있어요. 네수트는 풀 모양 글자로 쓰여지고 비티는 벌 모양 글자로 쓰여집니다. 네수트는 상이집트의 왕, 비티는 하이집트의 왕을 뜻해요. 그래서 네수트 비티라고 하면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카루투시 안에 이제 이 주기명이 쓰여지는데, 람세스 2세의 주기명은 우세르 마트라 세테펜 라입니다. 라의 정의는 강력하다. 라에게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드디어 람세스 2세의 출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람세스 2세의 출생명 뭐라고 제가 했었죠? 예, 람세스입니다. 이 출생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오리 모양 글자가 바로 사라는 글자이고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태양신 라를 뜻하는 태양 모양의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세스 2세의 출생명이 카루투시 안에 쓰여지는데, 람세스 2세의 출생명 라메세수 메리 아멘입니다. 라에게서 태어난 자, 아멘 신의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이죠. 자, 파라오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징물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집트를 여행하시거나 혹은 이집트 유물이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실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여행하시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상징물들은 고대 이집트 역사 전 시대를 거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 상징물들의 의미만 딱 알아두시면 이집트 역사 거의 3,500년을 다 커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왕관이 있습니다.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하얀색으로 칠해주죠. 길쭉한 볼링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왕관은 붉은색이에요. 앞쪽은 평평하고 뒤쪽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왕관을 합쳐놓은 이중 왕관, 고대 이집트어로는 세켐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양의 왕관도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통일된 이집트를 상징하죠. 자, 네메스라고 하는 일종의 두건도 있습니다. 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 황금 마스크에서 파라오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네메스입니다. 자, 요거는 실물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마도 어떤 이 직물을 사용해서 사용한 그 두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뒷면을 한번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헝겊을 묶어 놓은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두건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황금 마스크를 보시면 이마에 코브라를 한 마리 달고 있어요. 이 코브라뿐만이 아니라 대머리 수리도 같이 나타나죠. 이 코브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제트 여신을 상징하고, 이 와제트 여신은 하이집트를 나타냅니다. 대머리 수리는 네크베트, 상이집트를 나타내죠. 두 개의 여신이 네메스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파라오가 상하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파라오의 왕관 가운데는 푸른색으로 만들어주는 케프레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케프레시는 아마도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전투용 투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뢰를 주관할 때 파라오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들고 있는 물건 가운데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홀이 있고요. 헤카라고 불려요. 또 도리깨가 하나 있는데 이 도리깨는 네케크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물건 모두 다 통치권을 상징하죠. 이 헤카는 아마도 목축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상징일 것이고 도리깨는 농경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상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또 상을 보시면 파라오들은 대부분 다 이 가짜 턱수염을 달고 있어요. 굉장히 긴 턱수염인데 이 턱수염은 진짜 턱수염은 아니고 아마도 턱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혹은 귀에 걸어서 마스크처럼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길다란 턱수염은 파라오만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귀족들은 이 파라오의 턱수염을 흉내내서, 하지만 완전하게 흉내낼 수는 없었고요. 짧은 턱수염을 부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면 사실상 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도 특히 태양신 라 혹은 아멘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호루스 신 그 자체 아니면 호루스 신이 이 지상에 실제로 나타난 상태로 생각되기도 했죠. 보통 즉위식을, 이 파라오의 즉위식을 그린 장면에서는 파라오가 신들로부터 왕권을 수여받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이건 파라오와 신 사이의 친밀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파라오는 분명하게 왕위에 오르는 순간 단순한 인간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신들의 혈통을 잇는 존재가 된다고 믿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 파라오라고 하는 직무나 그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직위였습니다. 그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개개인은 사실 완벽한 신이나 아주 신성하다고 여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인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파라오들의 어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람세스 2세의 사례입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의 전투죠. 카데시 대전 당시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죠. 히타이트 측에서 보낸 스파이의 공작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스파이들은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진격하는 어떤 한 마을의 거주민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집트 군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데 이들에 따르면 히타이트 군은 아직 카데시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 이야기들은 람세스 2세는 아주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 히타이트 군이 카데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내가 빨리 진격을 해서 카데시를 점령해야지.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도착하기도 이전에 자신의 호위대와 딱 한 개의 사단만을 이끌고 아주 신속하게 카데시로 진군을 합니다. 하지만 히타이트군은 그때 카데시라고 하는 이 성체 뒤편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친위대와 함께 히타이트 군에게 호위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람세스 2세는 결국 이 불리한 전황을 극복해내기는 합니다. 그 특유의 어떤 용맹성을 발휘하기도 했었고 또한 전략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예비 병력을 우회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파라오가 완벽한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라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묘사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파라오들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자기가 실제로 신의 자식임을 주장하는 어떤 신화를 선전용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파라오들이 갖고 있었던 신성성이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셉스투인데, 하셉스투의 경우에는 자신이 잉태될 때에 아멘신께서 자기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의 모습으로 분해서 자기 어머니와 동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파라오가 실제로 완전한 신으로 취급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람세스 2세의 경우에는 워낙 특이한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최고 신들과 같은 선상의 신으로서 놓기도 했었고, 또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직접 신성화된 자기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매우 예외적인 사례예요. 자, 이집트 역사 속에는 정말 많은 파라오들이 등장합니다.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인데 대략 한 170명에서 200명 가량의 파라오들이 있었습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 않은 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파라오들의 왕위의 계승 관계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필요한데 존재하고 있는 기록들이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시에 여러 왕조가 존재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왕의 계승 관계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세스는 11명이나 있어요. 주기명이나 다른 호루스 이름, 이런 다른 이름들로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라오들을 몇 명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파라오가 있죠. 바로 나르메르입니다. 이 나르메르는 대략 기원전 3100년경에 이 이집트 땅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파라오입니다. 자, 그리고 고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 또 피라미드의 건축사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피라미드를 많이 지은 파라오가 있어요. 고왕국 제4왕조의 첫 번째 파라오인 스네페루입니다. 스네페루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거대한 피라미드를 3개나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치세 동안에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네페루의 아들인 쿠프 시대 때 굉장한 업적을 이룩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대피라미드입니다. 쿠프라고 하는 파라오의 이름은 바로 이 대피라미드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신왕국 시대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그 이름을 잘 알고 계시는 파라오들이 다수 등장을 하죠. 이를테면 이집트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했었던 파라오 아케나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케나텐은 되게 극단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하는데 저희가 이집트의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다신교 사회였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이 아케나텐은 그 다신교적 전통을 버리고 오로지 한 신만을 끌고 와서 그 신이 유일신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엄청나게 혁명적인 종교개혁이었죠. 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의 재위기 한 15년 정도 동안에만 그 종교개혁이 유효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급속하게 원상복구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위에 오른 파라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파라오입니다. 바로 투탕카멘이죠. 사실 투탕카멘은 엄청난 업적을 남긴 파라오는 아닙니다. 사실 남긴 역사적인 업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파라오가 현대인들한테 가장 친숙한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1922년에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덤 발굴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파라오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람세스 2세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무려 67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 자신도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 가셔서 어떤 유적이나 신전을 보시다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람세스 2세라고 추정을 하세요. 대략 한 70% 정도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파라오 람세스 3세죠. 이 람세스 3세는 람세스 2세와 혈연 관계는 없는 파라오입니다. 그렇지만 람세스라는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 걸맞게 람세스 3세 역시도 상당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당시 바다로부터 이집트로 침략을 했었던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공격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는 점차적으로 몰락해 가는데 그 몰락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여성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꺼져만 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불꽃을 다시 한 번 더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파라오인데 그래서 결국 승부수를 던져요.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로마와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군사적인 충돌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는 패배하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게 되죠. 고대 이집트 문명이 정치적으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끝이 나는데 기원전 30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파라오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